강달러 얘기, 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러는 세계 패권 전쟁이고, 미국도 지금 달러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 거를 굳이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 부분이 좀 묘한데 네. 지금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오래된 얘기지만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아주 근본이제 때는 달러 뒤에 금이라도 있었다. 아주 짧은 시기였지만 역사적으로 100불을 들고 가서 바꿔주세요 하면 100%치 금이라도 내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네. 그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닉슨 때는 결국은 뭐 펑펑 찍어 쓰다 보니 미국 상대로 달러를 버려들었던 나라들 입장에서 의심이 드니까 이 돈 갖고 가면은 이 달러 갖고 가면 자들 진짜 금 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영국까지 우리 당신들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이만큼 늘었는데 자 금 내놔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중에 이제 배째라 했던 게 71년에 닉슨 쇼크였죠. 자 그러면 달러 가치를 담보해주는 금은 없었고 네. 그 이후에 큰 흐름이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뒤에 석유가 있을 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른바 페트로달러. 네. 그리고 그 조금 불안한 여러 부족들이 치고박는 거기에 그 당시 사우디 왕조한테 우리가 당신네들 책임져 줄게. 키신저가 가서 그 작업했죠. 네. 예. 그 대신 석유 없이는 아무도 네. 살아갈 수 없던 시대에 그 대신 수출하면서 달러로만 결제해라. 그게 컸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 부분이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약해졌고 바이든은 갔더니만 빈살만 왕세자가 살짝 주먹 악수만 하고 치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바이든이 직접 사우디까지 갔는데 증산해준다는 게 통계치에 소수점 처리도 잘 안 되는 10만 배를 해줄까? 이거는 네. 모욕적이었죠. 돌아가는 길에 뭐 네. 누구야 그 장관이 뭐 또 뻘소리 하고 그죠? 뻘소리 하고. 네.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시진핑은 3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몰라도 3년 만에 꼼짝도 안 하던 그 베이징 바깥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던 양반이 사우디 가겠다고 하니 그런 상황이 되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시작했다가 우리가 그 전황을 갖다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그저 러시아는 악, 우크라이나는 선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관점 하에 막 그렇게 해오던 거에 우리가 조금 객관적 정보에는 그거 했습니다만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강달러가 언제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화가 강달러를 멈추는 제가 비결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러 인덱스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 아파트에서 보여줬는데 그게 벌써 그 체제가 벌써 뭐 몇십 년 전 체제잖아요. 그 당시에 무역 기준으로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지표를 인덱스를 좀 개선해 가지고요. 뭐 조정을 하게 되면 달러가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유로존 헤맨다고 일방적으로 가기 어려울 걸요. 그래서 이제 이 약간의 대안으로 삼아보자는 게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아닙니까? 이 기존 여기다가 저 스웨덴 크로나 대신에 호주 달러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변화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중에 중국 위안, 한국 원화, 멕시코 페소. 외환 전문가이신 소장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머징의 중요한 나라들을 갖다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조차도 기존의 달러 인덱스와 큰 차이 없이 지금 어쨌거나 달러가 어지간한 모든 통화들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이유는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달러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달러 체제가 금은 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완전히 붕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달러 없이도 살아보자 우리. 달러 제 왕따 시키자. 그러라고 뭐 이제 가상화폐 올라가니까 또 밟아버리잖아요. 밟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세상이 달러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지금 말인즉슨 인플레를 퇴치하는 게 급선무다 한다면은 여기도 달러가 강한 게 좋죠. 그래야 수입함에 있어서 인플레 요인을 좀 줄일 수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은 전 세계가 뭐 달러 표시로 결제도 하고 뭘 금융자산 투자를 해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원화 갖고 안 되니까 달러 바꿔야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도 미국에 뭐 테슬라 사고 싶으면 M 팔고 달러 사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흐름이다 보니 그거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그림은 눈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금리를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페이스를 따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22가 이제 겨우 지난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겨우 50bp 함 했잖아요. 그죠? 50bp 했는데 50bp 했더니만 중앙은행에다가 예측 금리가 마이너스 0.5에서 그냥 제로 왔고 뭐 그런 상황이니 얘들은 지금 이제 연말에 3.5를 갈라는지 당장 9월부터 이거부터 보시죠. 점도표. 이게 지난 6월 점도표입니다. 예. 이제 3, 6, 9, 12월이니까 이번 9월 FOMC에서 이거 점도표 나올 거고 파월 이번에 잭슨홀 회의에서 이거 이번에 업데이트 된다고 살짝 점도표에 대한 그걸 이렇게 상기를 시켰어요.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파월 입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했고 그 당시 한 작년 9월쯤 FOMC에서는 2022년에 이 소위 말하는 점도표의 중간값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로금리였어요. 작년 이맘때는 2022년에 금리 인상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 했던 게 3월 달에 중간값이 여기 있던 게 6월 달에 여기까지 와서 1, 2, 3, 3.25에서 3.5의 중간값이 위치해 있고 내년 가수도 2번 더 올리고 이놈의 롱걸은 이 중립금리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 부분은 죽으나 사나 2.5 인플레가 2%도 안 되는 시절에도 2.5 지금 인플레가 9%인데도 중립금리 2.5 그러니 서머스가 무슨 그런 택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누굴 바보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보면은 보세요. 아까 여기서 6월 달에 벌써 다 파월이 이번 잭슨홀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다 알려줬다 했거든요. 알려줬다 했는 게 뭐냐 하면 점도표 하나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점도표 하나에 다 있었는 게 연말에 가서 3.25에서 3.5 그거 보시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25p 처음 시작했고 5월 달에 빅스텝 해서 0.751 왔고 그 다음에 6월, 7월 두 번 다 75pc 자이언트 스텝 두 번 밟으니까 2.5에 왔고 그 다음 저의 가정이 뭐죠? 9월 달에 50bp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2월에 25, 25를 하면 이게 애초에 찍었던 여기입니다. 3.5. 3.25에서 3.5 사이. 상당 기준으로 3.5. 지금 그런데 여기서 살짝 달라진 게 뭐죠? 0.75bp를 이게 75bp. 예. 심지어 이번 달에도 확인하는 8월 CPI가 여의치 않으면은 100bp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니까 이게 네. 잘못하면 4%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단이. 아니면 3.75나 4%. 심지어 4.25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겨우 2.25인데 20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겨우 0.5인데 어느 세월에 왜 이 격차를 잡아 당기냐 말이죠. 그러네요.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금리 환경이 그렇다는 거네요. 그죠? 현재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나 금리 네. 구조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미국만큼 강하게 또 금리를 올리는 데가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유로존 말할 것도 없고, 개도국에는 뭐 터키 뭐 이런 쪽에 뭐 차고난 막 확 올리는 데 있는데, 그죠?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런 데 비교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네요. 근데 결국 유로존이 좀 살아나줘야 어쨌든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될 건데 네. 유로존은 뭐 계속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올겨울이. 그렇죠. 예. 지금 봐서는 이 올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가 사실 걱정되는 예. 뭐 천연가스 가격을 보나 좀 이렇게 생각 안 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 땅 따먹기를 하고 싶다든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레짐 체인지를 원한다면은 못 하겠습니까? 진짜 이거보다 더 커지는 어떤 국지전이 아니라 확전을 감안하고라도 지금 무슨 뭐 전폭기를 띄웠습니까? 미사일을 쏩니까? 그건 탱크 밀고 들어갔다가 막 어깨에다 올려놓고 쏘는 이런 데도 막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터지고 도망가고 그런 와중에도 돈바스를 갖다가 다 장악하고 돈바스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고 예, 그렇죠.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지역에 원래 러시아계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학살했고 뭐 그런 역사들은 무시하고 지금 젤렌스키는 선, 푸틴은 악마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저 러시아 편드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객관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을 갖다가 다 안 쓰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느냐. 궁금한데 왜 그런 걸까요? 휴전하라 해도 휴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마크롱은 그랬다면서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야 너 어지간하면 휴전해라. 지금 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고 뭐 영국하고 미국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무기 좀 얘기해봐. 필요한 거 계속 대줄게. 대주는데 사거리가 러시아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사거리 같은 그런 거는 우리 못 해줘.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뭐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쟁 끝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좋아지고 인류는 잘 살기를 원한다. 다 입에 발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유로화가 1유로당 1달러 그 부분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22 사람들이 우리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독일의 무슨 PPI가 지난달 30 몇 프로. 그 유로존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가 7% 이러는 와중에 이 친구들이 지금 0.5% 금리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얘들도 이제 다음 주 75p 한다 그러고. 75p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격차보다는 당장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금리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유로가 좀 강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9월 이후 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아닌 게 아니라 파월이 예고한 바와 같이 9월 점도표 업데이트 될 건데라고 했는데 9월 달에 왔던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갑자기 2022년에 이게 말이죠. 중간값이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고 25p라도 내년에도 계속 또 여기서 지금보다 한 칸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시장이 달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리고 더는 이거 아직도 안 건드릴란가? 2.5%에 찍혀 있는 이 중립금리를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뭐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유로존이 안 그래도 사실 하나의 유럽을 통합해서 한 실험들이 99년이잖아요. 그 그렇죠. 메스트리트 조약. 맞아요. 2000년부터 출범했다고 하면 이제 20년 지나서 삐걱삐걱하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좀 네. 어려움을 또 맞이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겨울이 그 전에 전쟁이 끝나주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겨울이 어렵고요. 일본 얘기 좀 할게요. 일본은 뭐 엔화는 옛날 같은 경우 뭐 플라자비 때는 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윽박 질러가지고 엔이 약세를 갔던 건데 지금 엔화도 굉장히 약세죠. 근데 일본도 보면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본이 아직도 그걸 한다는 게 웃기죠. 소위 말하는 YCC, Yield Curve Control. 이 묘합니다. 아베의 어떤 비극적인 사망 이후 아베노믹스가 이제 그러면 끝나나 했더니만 아베노믹스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고요. 구로다 하루 있고 지금 뷰제이 총재가 언제쯤 구로다인데 아직도 구로다입니다. 내년 2월인가 4월인가 이제 퇴임이에요. 그때 이후에 새로운 뷰제이 총재가 이제 오면은 좀 달라질라나 한번 기대는 해보겠는데 그 전까지는 구로다도 지금 여기서 뭔가 통화정책에 변화를 둔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렇죠. 예. JGB 현상 유지하는군요. 일본 국채 10년 물짜리 0.25% 넘어갈 듯 할 것 같으면 또 억지로 돈 풀어서 막 일본 국채를 사가지고 가격 올려서 0.25%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 짓거리를 아직도 한단 말입니다. 남들은 지금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한다는데 QT 한다는데 일본은 이러고 있으니 엔이 약해질 수가 있나요? 일본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우리 당연히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국인 줄 알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엔이 멈추질 않는데 125 열었고 135 열었으면 그 다음 타겟은 기술적으로 147 내지 14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플한 거죠. 하다못해 140엔을 간다고 해보시죠. 예. 140엔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익숙한 일본 엔화하고 우리 한국은 10대 1. 그렇죠. 즉 100엔당 1000원 같으면 우리 네. 1,400원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얼마? 불과 한 두어 달 전에 100엔당 1,070원 하던 놈이 930원 갔었어요. 달러의 환율이 확 치솟는데 우리 그걸 못 쫓아갔으니까. 1달러에 100엔, 1달러에 1,000원 같으면 1,000 나누기 100이 10대 1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100엔당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달러 환율이 지금 그대로 1,000원. 그런데 여기서 달러의 환율이 100엔이 아니고 110, 115 가보세요. 이게 1,000이 아닌 0.998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엔원 환율이 그만큼 엔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되는데 그게 930 같다 지금 970이라는 얘기죠. 얼추 여기서 균형을 잡은 것 같아요. 엔원 환율은. 그렇다면은 산술적으로 달러의 환율 예를 들어 이러다가 140엔 가면은 140과 엔원 환율 9.7에 어울리는 환율 140 곱하기 9.7 하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142나 143 가면은 그렇게 이제 환율을 한번 짐작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엔이야 뭐 일본이야 사실 별로 존재감 없어서 예전 같으면은 뭐 엔화 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달러 네, 얘기할 때 그래요. 엔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정말 이제 구로다 체제로 계속 가는구나 이러고 영향 이제 생각할 게 사실은 뭐 중국이죠. 중국 위안화인데 네.
중국은 뭐 그 와중에 경기 살리려고 지금 금리를 막 낮추고 있으니까 그죠? 네.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가야 될 상황이고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위안화도 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고 건데요. 있죠. 또 이제 포치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칠 끌고 올라가는. 거긴 또 이제 10월에 당대회도 해야 되고 내부 사정 중국도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네네. 예. 어떻게든 뭐 저기는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맷집은 있어가지고 네. 턱에 뭐 제대로 이렇게 훅이 턱에 꽂혔는데도 클린치가 됐건 뭐가 됐건 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죄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넘어지는 않는데 네. 과연 그렇게 버티지 못하는 결국 이 간을 때리는 제대로 바디를 때리는 충격파가 뭘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저는 요즘 이 바람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여름에 이번 여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맑은 공기 하에서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중국 경기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여 박사님 네. 이거는 이거 저 먹고 사는 중요한 그건데 어디 가나 환율 강의하면 첫 시간에 첫 슬라이드인데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요즘도 굴러다니는 그랜저 TG입니다. 예. 좀 오래된 모델이죠. 그랜저 TG 잘 아실 거예요. 아직도 있고. 요거 굴러다닐 때 저기 혼다의 어코드는 요게 7세대인가 뭐 6세대인가 그런데 요거였어요. 굉장히 뒤에 미등이 비슷합니다. 예. 크기도 비슷하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그랜저 TG 기본형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가정이 아니고 실제 그랬어요. 이제 옵션 들어가면 막 비싸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현대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인데 차 한 대 팔아갖고 300만 원 남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환율 1,000원일 때 미국에서 3만 불에 팔면 되죠. 그렇죠. 그 3만 불에 팔아가지고 우리 내고에서 1,000원 해서 환전하면 3천만 원이니까. 근데 우리 그때 97년 그 무렵처럼 금융위기 터지기 전처럼 환율 900원일 때 만약에 현대차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내고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3천만 원은 돼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33333. 그렇게 해야 900원 했을 때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가격이 10% 오르면 부담이 있죠.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 친구는 여전히 3만 불에 팔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3만 불 하다가 3만 3천 불, 3만 3,300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미국인들 입장에서 차 얼핏 보니까 크기도 비슷해요. 뒤에서 보면 어느 놈인지 모르겠어요. 로고를 보니까 한 놈은 삐딱하게 누워있고 한 놈은 빨딱 서 있어요. 네. 발음도 현다에다 혼다예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네. 혼다로 가죠. 네. 그러니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환율 하락, 1,000원에서 900원, 이 원화 절상, 예. 원화 강세, 수출에 이거는 부담. 수출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팔리는 가격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이때도 3만 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화로 바꿨더니만 2,700만 원에서 차 한 대 팔아서 남기던 3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네요. 더 내려가면 적자 수출이죠. 뭐. 그죠? 엔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무렵일 때 엔원 환율 100엔당 750원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가는 게 일본에 3박 4일 골프 치는데 30만 원짜리 여행 상품이 있었는데 우리 돈 300만 원이던 게 이 돈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다? 실제 이 경우 이때 저 기억납니다.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숙소 정해놓고 공 치는 것보다 일본 갔다 온 게 쌌어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인천공항 출국장은 붐비고 입국장은 썰렁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엔원 환율이 뚝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뭐 이렇게 리오프닝이 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돈 쓰겠다는 사람은 많아지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만행 들고 와가지고 10만 원 이상 원화에 지키던 게 이게 뭐 9만 얼마밖에 안 주니까 그 논리죠. 그러니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 역으로 지금 일본은 캠리가 됐건 렉서스가 됐건 한국에다가 굉장히 한 10% 정도 기존에 받던 금액에 디스카운트해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환율이 이런 식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산업별로 영향이 분명 가는 겁니다. 환율에 따른 여파들이 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결국은 이제 달러의 이야기인데요. 강달러의 원인들, 그 다음에 주요국 통화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